태국 북동부에는 거대한 고래 가족이 숲을 헤엄쳐 지나갑니다. 물론 진짜 고래는 아니에요. 사실은 7,500만 년 동안 형성된 암석의 일부입니다. 오래전 태국의 이 지역은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각이 움직이며 사암을 밀어 올리고 이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어져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누구나 이 랜드마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관광객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고래 한 마리의 뒤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록 바다를 내려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등산로에는 폭포와 이국적인 동식물이 다양하고 꼭대기에서는 이웃나라 라오스를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암석의 모양은 고래들이 함께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름이 새고래 바위라는 건 놀랍지 않죠? 거대한 고래의 등에서 태국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캐나다의 한 광산을 파던 일꾼 하나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노도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 멸종된 공룡은 무게가 약 1360kg이고 몸 길이 5.5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억 1천만 년이 넘었지만 이 화석은 매우 잘 보존되어서 공룡의 육중한 갑옷과 비늘 같은 피부가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파헤치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 화석은 2017년에 캐나다의 한 박물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피부를 분석한 결과 예상치도 못하게 노도사우루스는 오늘날의 도마뱀이나 나방처럼 위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걸어다니는 탱크와도 같은 거대한 크기와 척추뼈도 모자라서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이 공룡은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된 것 중 가장 중요한 화석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화석의 작은 특징들이 과거의 미스터리를 더 많이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문서입니다. 1912년 발견된 이래 이 필사본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서는 완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기이한 외계식물과 미지 물체의 그림, 점성술 기호까지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글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전혀 해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글이 진짜로 기능적인 언어였는지 혹은 단지 이 하나의 문서를 위해 만들어진 언어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식물 그림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필사본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은 식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알려진 어떤 식물종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응용 언어학 교수는 이 책의 글자 중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이 불가사의한 글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남반구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퀸즐랜드의 미스터리 큐레이터를 꼭 들르셔야 합니다. 번다버그와 진진의 중간쯤에 있는 곳으로 호주의 가장 놀라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마어마하죠? 1971년 이 부지는 애호박과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의 소유였습니다. 이 농부가 농장을 확장하려고 하면서 쟁기질을 시작했는데 들판에서 큰 바위가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들판의 바위를 자세히 봤더니 그곳에는 바다 화석과 이상한 분화구 몇 개가 있었어요. 농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지질학 교수들에게 알렸고 교수들은 이 바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 지역을 파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분화구가 가득한 거대 사암과 옥석층을 발견했습니다. 분화구는 모두 35개였고 암석층은 약 2,5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온천, 과거의 해양활동, 유성이 이 분화구들을 만든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이름을 번다버그와 진진이라고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네요.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고대 계산기의 한 종류인데요. 특별한 디자인으로 과학자들을 여전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의 배가 안티키테라 섬의 해안에서 침몰했습니다. 잔해는 1900년에 발견되었는데요. 다이버들은 고대 유물들 중 일부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잔해에서 발견된 것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고대의 것으로 보였지만 기술적으로 아주 진보된 놀라운 장치였죠. 이 기계는 사용자가 시간과 별의 움직임, 일식, 달의 위상을 계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올림픽 같은 행사의 카운트다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계산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이 이 잔해가 고대 그리스의 배에서 나왔다는 게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톱니바퀴 시계는 유럽에서 14세기경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어떤 장치도 이 기계와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기계가 그 시대로부터 1400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안티키테라의 침몰과 계산기의 분실이 기술의 발전을 수백 년이나 지연시키게 되었던 걸까요? 한편 흑해 근처의 코카스 산맥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럽의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비록 세계의 대부분의 백인을 코카시아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고대의 거대 구조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고인돌로 알려진 집 같은 건물에는 보석, 청동도구, 각종 도자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누가 왜 이 고인돌을 지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고인돌은 지붕 역할을 하는 큰 돌을 두 개의 돌이 함께 받치고 있거나 작은 돌이 벽처럼 쌓여 있는데 한 면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구멍을 막는 돌마개도 발견됐고요. 이 돌 구조물에서 더 이상한 점은 코카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 한국, 콜롬비아, 아프리카,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추측뿐입니다. 1974년 발견된 중국 최초 황제의 무덤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8,000명의 테라코타 2008년 나사는 거미는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거미줄을 만들까라는 흥미로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미 2마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 거미는 주요 참여자였고 두 번째 거미는 첫 번째가 살아남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거미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백업 거미가 방에서 탈출해 친구 거미를 찾아갔고 그 결과 상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미들은 서로를 방해하는 거미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미의 먹이가 되어야 할 파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충이 용기에서 탈출해 실험실의 앞쪽 창문을 덮어버렸죠. 시간이 지나자 거미들은 애벌레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이 첫 번째 실험은 실패했지만 거미 실험을 기획한 연구원 중 한 명은 여전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2011년 그녀는 같은 실험을 반복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연구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다른 종의 거미를 우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ISS용 거미 2마리와 지구용 거미 2마리 등 총 4마리의 거미를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거미를 다양한 중력 조건에 노출시켜 거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암컷 거미 4마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중 2마리가 실제로는 수컷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 거미의 성별을 파악한 것은 까다로운 일이지만 다행히 수컷 한 마리는 이미 우주로 보내졌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지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거미들은 거미줄을 만들고 해체하고 중력의 도움 없이도 새로운 거미줄을 만들며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세 대의 카메라가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 거미들이 거미줄을 만들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거미는 지구에서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대칭적인 거미줄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거미줄의 중심이 가운데에 더 가까웠고 놀랍게도 거미들은 지구에서처럼 항상 머리를 아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차이를 만든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바로 빛입니다. ISS의 거미들은 광원이 있을 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거미줄과 비슷한 비대칭 거미줄을 만들었습니다. 빛은 거미가 우주에서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의 램프는 상단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측명 등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무중력 상태에서 빛이 거미줄의 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조명이 꺼졌을 때 거미들은 거미줄 안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켜져 있으면 거미는 광원에서 멀어지는 방향, 즉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 거미는 빛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거미는 일반적으로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만들고 빛이 없어도 먹이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견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거미의 거미줄 자체는 어디에 있든 멋지지만 거미 몸속에 작은 실크 생산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미의 몸 안에는 우와, 바다 바닥에 구멍이 생겼어요. 바다에 누수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물이 새는 일반적인 누수 현상과는 다릅니다. 물이 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라 샘에 더 가깝습니다. 이 독특한 누수 현상을 우리는 피티아의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한 대학원생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어요. 그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품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의 기포는 열수 분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 열수 분출구는 꽤 멋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핫스팟이에요. 이 통풍구는 실제로 해저에 있는 온천과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따뜻한 물로 거품을 내는 대신 지구의 지각에서 과열된 유체를 방출하죠. 해수가 이 균열로 스며들어 지각 깊숙이 이동하면 매우 뜨거운 멘틀과 접촉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해수는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돼요. 그리고 다시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용좋은 가스와 미네랄을 운반합니다. 통풍구에서 뜨거운 액체가 뿜어져 나오면 주변 바닷물과 섞여 빠르게 냉각됩니다. 통풍구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수온이 20도씨 정도로 내려가는데 일부 생물들이 좋아하는 온도죠. 그리고 어둠 속에는 유령 물고기, 거대한 붉은 팁관충, 등에 눈이 달린 독특한 새우와 같은 진짜 괴물들이 살고 있어요. 튜브벌레와 박테리아와 같은 일부 생물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풍구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과 미네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거품이 일어나는 물은 열수 통풍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샘 때문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우려스러운 점이에요. 이 저수지의 물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해요. 물이 너무 많이 새어나가면 특히 주변 지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북서부 해안의 거대한 단층대인 캐스케디아 섭입대를 따라 이 특이한 누출을 볼 수 있어요. 이곳은 지각을 구성하는 두 개의 큰 판이 서로 만나 나란히 미끄러지는 곳입니다. 피티아의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물은 이 판들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요. 단층대를 에어하키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체 압력이 높으면 마치 에어가 켜져 있는 것과 같아요. 즉, 판 사이의 마찰이 줄어들어 판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체 압력이 낮으면 두 판이 서로 고정되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지각판의 맥락에서 응력은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압력이나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어딘가로 흘러가야 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지진을 유발할 수 있고 작은 지진이 아닌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캐스케디아 섭입대에서 스트레스가 방출되면 규모 9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교해보자면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은 1960년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9.5의 지진이었습니다. 피해가 막대했던 만큼 물이 저수지에 남아 지각판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는 바다의 5%만 탐험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얼마나 많은 멋진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아조레스 제도 근처의 대서양 심해에서 신비한 홀로 과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한 이 신비한 생물들을 살펴보세요. 이 구멍들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으며 약 10cm 간격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c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재봉틀이 남긴 구멍처럼 생겼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 구멍이 생물학적 기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일부 물고기는 해저를 따라 걷는 동안 구멍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파이크가 박힌 타이어 같은 거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구멍은 다른 행성에서 온 생물체가 구멍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에 완벽해요. 아니면 네스호에서 볼 수 있는 괴물처럼 전설적인 괴물일 수도 있죠. 구멍의 대칭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심해 생물학자가 꽤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퇴적물 아래에 굴을 파고 있는 동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 동물이 작은 굴에서 깨끗한 물 순환을 위해 작은 굴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구멍의 입구 주변에는 퇴적물이 쌓여 있는데 이는 무언가가 아래에서 흙을 밀어냈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 구멍들이 실제로 지표면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고대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바다와 해저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